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3년 8월 22일이고 화요일이네요. 예, 자 오늘 국방론 편곡지로 하나 골라봤습니다. KF-21을 제가 대문사진에서 금강불괴 지신으로 표현을 했는데, 예전에 뭐랄까 무협지에 자주 나오는 단어죠. 예, 몸이 강철보다 단단해서 뭐 어떤 도금으로도 상처를 줄 수 없는 그런 몸.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정부 과제 쪽을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공개되는 부분이 있죠. 저 업계랑 같이 한다는 부분이고, 이제 사전 연구, 사전 기술 개발은 거의 다 돼서 체계 개발 단계에 있는 이런 핵심 기술 연구 개발 사업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이 개발 과제가 KF-21을 위한 것임이 확실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내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나라 공군도 이런 기능은 못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금강불괴 지신으로 불러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핵심 기술 연구 개발 사업은 체계 개발 사업 이미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한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 기술은 이미 다 개발이 됐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파악이 된다. 이게 갑자기 불툭 땅을 솟구쳐서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여러 뭐 미사일이면 미사일, 헬기면 헬기, 뭐 이런 데서 기술이 차근차근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욱 하게 돼요. 이 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이제 가져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과제명이 이중대역 적외선 센스 기반 미사일 탐지 기술, 요거를 잘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예.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그리고 KF-21이 새로운 지평을 만든다. 이미 비행기는 아직 개발도 안 끝났는데 그 스펙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최소한 방어라는 측면에서는. 마침 또 어제 제가 중국의 공대공 미사일들을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KF-21용 공대공 미사일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도 관심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3년 7월에 나온 거니까 이거 뭐 따끈따끈한 그런 과제예요. 자, 연구개발 목표를 보면은 23년부터 27년 48개월 동안 2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요. 대충 KF-21이 이제 나오는 시점하고 대충 맞물리죠. 예. 여기 핵심 단어는 뭐냐면은 이중대역 적외선 센서 탐지를 통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하고 DIRCM으로 조준해서 적의 시크를 파괴한다. 그래서 적의 미사일이 나를 맞히지 못하게 한다. 항공기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자, 이래 봤으면 이게 DIRCM 예전에 몇 년 전에 개발했다고 한 것의 체계 개발 과제인가, 이제 본격화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건 아닌 거예요. 거기 핵심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판단 기준은 이중대역 적외선이라는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센서가 적외선 센서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미사일을 포착하는 센서가.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탐지를 하면은 기존의 미사일 경보장치들이 있어요. MWR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미사일 워닝 리시버라는 거예요. 미사일 경보장치. 나한테 미사일 날라오면 삐삐삐삐삐삐삐삐삐 하는 거죠. 그게 있고, 또 그다음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레이더 유도잖아요. 레이더 시크를 탐색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프를 보통 많이 뿌리죠. 적당한 타이밍에. 체프라는 것은 금속 박을 하늘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체보다 더 선명한 레이더 형상을 공중에 만들어주는 거죠. 미사일이 그쪽으로 쫓아가도록. 자,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레이더하고 여러 가지 IRST 이런 거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조금 이제 모호하죠.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그럼 이중 대역이라는 것부터 볼게요. 적외선. 이거 보면은
뭐랄까 전자파의 분류거든요. 예, 이게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뭐 EHF, SHF, 뭐 VHF 여기 보면은 이게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레이더 일반적으로 쓰는 레이더 있잖아요. S밴드, X밴드, 뭐 C밴드. 가장 이제 정밀한 건 밀리미터파. 저도 최근에 얼마 다룬 적이 있었죠. 그게 들어가는 영역이 오른쪽이에요. 이거는 파장이 긴 쪽이에요. 파장이 길면은 공기나 수증기 이런 거에 흡수 안 되고 멀리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 레이더파는 전반적으로 우리 가시광선은 되게 좁게 돼 있죠.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는 빨류노초 파남보는 이런 레이더파보다 훨씬 에너지가 많아요.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정보통신 쪽에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파장이 짧을수록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에너지도 많고. 그래서 우리 햇볕에 노출되면 따끈따끈함을 느끼잖아요. 그게 심해지면은 피부가 타죠. 벗겨지고 볼겋게. 그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자외선 때문에 그렇죠.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도 파장이 더 짧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주파수가 더 높아요. 같은 말이에요. 파장이 짧으면 주파수가 높아요. 에너지가 많아요. 살이 벗겨지죠. 예. 자, 그 사이에 있는 게 뭐냐? 가시광선. 즉, 이 전체의 큰 스펙트럼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로 볼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좁아요. 이게. 느끼시죠? 그러면 우리가 레이더용으로 많이 쓰는 저기랑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이랑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인프라레드라고 되어 있죠. 저게 곧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절대 0도 이상이 되는 모든 물체는 적외선을 방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적외선은 레이더파보다는 에너지가 많아요. 파장이 짧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은 뭐 헬스케어, 뭐 건강 기능, 뭐랄까, 의료기구 같은 거 판매할 때 보면은 가끔 원적외선 이런 이야기 해요.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외선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는 빛은 안 보이지만 되고 있으면은 큼큼한데도 열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게 적외선이거든요. 자, 적외선 중에는 보면은 얼마나 우리 가시광선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건, 중, 원 적외선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건은 우리가 별로 안 써요. 우리 가시광선에 가깝죠.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이 큼큼해지고 구름이 끼면 큼큼해지잖아요. 그죠? 안 보이죠. 그것처럼 건적외선은 가시광선과 비슷하기 때문에 투과가 잘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용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뚫고 나가는 걸 보고 싶겠죠. 그거의 최고는 레이더예요. 날씨에 별로 상관을 안 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료용이나 군사용으로 쓰는 적외선은 중적외선이나 원적외선을 많이 써요. 예. 그럼 이중 대역이라는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다 쓴다는 거예요. 예. 적외선 센서 안에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렌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 하나로 보면 헷갈리니까. 또한 상대방이 플레어 같은 거 비슷한 빛을 발생시키는 것들을 막 터뜨리거든요. 이렇게. 예, 그래서 덜 헷갈리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목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겸해서 쓴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과제에서 말하는 센서는. 그래서 저에게 열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속는다. 이런 거 있고 하나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요 밑에 보면은 옵티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옵티칼. 이라고 하면서 저기 자외선 부분에 좀 걸쳐 있고 당연히 가시광선 포함되어 있고 적외선 전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옵티칼. 이건 뭐냐? 그 빛을 사람이 볼 수 있게 시각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시경이 되는 거예요. 적외선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모양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레이더파로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도 근접해 있다. 야시경에 사람 형상 드러나고 캄캄한 밤에도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적외선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요거 한화에서 개발한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가 이걸 뭐 미국에서 좀 보내달라 팔아달라 했더니 안 팔아줬다는 그런 소문이 있죠.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엄청나게 컸어요. 덩치가 같은 기능을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대통령 전용기 내지는 수송기 뭐 폭격기 뭐 이런 데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엄청나게 소형화돼서 조그만 헬기에도 붙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게 우리나라가 기술이 거의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업체들은 좀 버벅대는 게 보이거든요.
자, 요게 군 ROC를 충족했다. 이게 그때 발표가 됐는데 이거는 뭐냐? 여기 이제 DIRCM이죠. 이것은 적외선 추적 장치, 추적 탐색기를 가진 미사일을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즉 날라오는 미사일을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맨페이즈예요.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헬기에 쏠 때, 그러면 마하 1에서 마하 2의 속도로 접근하거든요. 그러면 그 미사일을 날라온다는 것을 딱 포착하고 그 대부분이 그런 미사일들이 적외선 탐색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레이저 광선을 뭐 과하게 쏴주겠죠. 같은 파장대로. 그러면 이 탐색기가 완전 헷갈리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아니면 눈앞이 그냥 번쩍번쩍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못 맞춘다는 거거든요. 이건 이미 개발했어요. 근데 이것에 양산을 위한 그런 연구 개발 기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항공기, 고정익 항공기용이에요.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것은 예전에 공개됐던 실사용하는 장면이에요. 저기에서 미사일을 교란시키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이게. 저기 빛이 가운데 동그라미 번쩍번쩍 나오는 게 보이죠. 저기서 레이저 광선을 쏜 거예요. 이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1에서 2 사이에요. 보통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그걸 겨냥을 해서 그 머리 부분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피를 못 잡고 날아갔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사일을 어떻게 탐지하느냐예요. 날아오는 미사일을 보고 그것은 전투기도 마찬가지고 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삐뽀 막 그리고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위협 신호를 급하게 보내겠죠. 조종사에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자외선을 포착하는 거예요. 이게 로켓이잖아요, 날아오는 게. 그러면 뒤에 화염이 발생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있어요. 그 자외선은 대기 중에 있는 자외선보다는 훨씬 강해요. 그리고 보통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뭐 날씨 이런 건 별로 상관없어요. 이미 나한테 접근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기의 미사일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는 걸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헬기용으로 개발한 DIRCM은 이 방법을 채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과제는 그것까지 알려줘요. 조금만 고민을 해보면. 기존의 미사일 탐지 방법, 기존에 개발된 기술은 자외선 방법이었구나. 또 하나는 적외선이 있어요. 적외선을 통해서 미사일을 캐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사일의 몸통을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미사일 표면에서 빛이 나오니까 열이, 적외선이. 그걸 가지고 캐치하는 거예요. 이 기술은 뭐냐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즉 사이드와인드나 중국의 PL-10, 우리가 지금 채용한 IRIS-T 같은 게 채용하는 방식이에요. 기체의 표면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갖고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것들이 다 이중대역으로 해요. 중대역, 원대역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번에 개발하겠다는 과제의 대상은 자외선이 아니고 적외선 추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KF-21용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돼요. 한번 볼까요? 연구개발 필요성의 중요 단어를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 어디도 KF-21용이라고 이야기 안 하죠. 보면은 유도탄의 장사정거리화가 있고 수동형 탐색기도 등장한다. 이게 많은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군사 상식을 총동원해야 돼요. 유도탄의 장사거리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그 밑에 표현되어 있는 번아웃 이후에도 탐지를 해야 된다. 이 표현하고 같이 엮여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어제 말씀드렸던 중국의 PL-15 또 최신형의 암남 이런 건 마찬가지죠. 유도탄의 장사정거리화, 이것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야기하는 거죠. 100km, 200km 날아가는 거. 이들의 발사 방식을 보면은 초기에 로켓이 점화되고 목표물을 명중할 때까지 로켓이 계속 점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고각으로 쏴요. 로켓이 꺼지겠죠. 그러면 관성으로 최대 지점에 꼭지점에 도달한 다음 그 다음 낙하하면서 상대방을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때 당시에 내가 맞을 나한테 저기 미사일이 다가올 때쯤 되면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거 로켓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헬리콥터용으로 개발한 DIRCM에서 미사일 찾는 방식,
저게 UV, 즉 자외선, 로켓 엔진이 연소하면서 나오는 그 빛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을 찾는 방식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조금 곤란하지만 적외선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미사일의 몸통에서도 나오는 열을,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게. 이게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개발하는 이 장치는 DIRCM은 KF-21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또 하나는 수동형 탐색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가 참 많아요. 이것은 요즘 이제 A사 레이더를 채택을 많이 하죠. 레이더 탐색기에, 공대공 미사일에. 이것이 처음에 이제 보통은 능동으로 활용하죠. 능동은 내가 레이더파를 쏴요. 그래서 상대방이 반사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적한테 내 미사일의 위치가 노출이 돼요. 예. 그러면 상대방이 제밍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끄고 간다. 능동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인다. 적이 날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5세대 전투기면은 스텔스 전투기도 많잖아요. 상대방이 내가 미사일 발사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미사일 자체도 스텔스화되어 있겠죠. 날라오는지는 몰라요, 미사일이. 그런데 상대방한테 나 여기 있어라고 레이더파를 막 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레이더를 켜고 찾고 있어요. 상대방이 방사하는 레이더파만 쫓아가도 돼요. 그게 수동형 탐색기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상대방 미사일의 몸체에서 나오는 열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찾겨지면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존의 DIRCM에서 개발한 기술, 레이저를 쏴서 상대방 탐색기를 교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기술과 연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단지 이번에는 찾는 방식을 다르게 하겠다. 적외선 기반이다. 왜? 항공기는 헬기와는 다른 여건이다. 헬기의 최대 적은 지상에서 발사하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 그리고 명중할 때까지 화염이 살아있죠. 대부분 단거리에서 발사하니까. 그런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나한테 가까이 다가왔을 적에는 화염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적외선 기술로 찾고 기존 DIRCM의 조준과 레이저를 쏘아서 적을 탐색기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은 하고 결합을 시키자. 이렇게 됐다고 봐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번아웃이라는 표현은 나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적이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의 추력을 잃은 상태에서 관성으로 날아오고 있다. 이런 상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드리면 이런 거죠.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묘사된 미사일의 실루엣을 봤을 때는 덕티드 램젯, 미티어 같은 거라고 봐지는데,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 즉 예를 들어서 암남 같은 거는 지금 위로 약간 고각으로 발사하는 게 보이죠. 저 꼭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뭐 당연히 관성 항법, 데이터 링크,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레이더 능동 레이더 추적기가 가동이 안 된 상태죠. 저 점에서, 저 오르막 올라가는 저 점에서 로켓 연료는 다 소진된다. 그걸 관성으로 꼭지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내리 꽂히면서 간다. 이때는 화염이 안 나온다. 로켓 연료가 소진됐기 때문에 이때는 적외선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찾아야 된다. 일단 찾으면 그것을 조준하고 레이저 광을 조사해서 무력화시킨다. 그것은 이미 기술이 되어 있다. 헬리콥터용으로. 그것도 전 세계에서 그 기술을 구축한 나라가 거의 없다. 예, 우리는 거의 최고 수준의 것을 이미 개발해 놨고 소형화도 포함합니다.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 이거 무섭다. 그래서 건강 불개 지신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KF-21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기존에 이제 대부분의 전투기들 그리고 KF-21도 마찬가지고 IR-ST도 요건 아마 외국 기술을 가져와서 국산하는 것 같죠. 인프라레드 서치 앤 트랙이에요. 즉 열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스텔스기 같은데 상당히 유용하죠. 레이더 파이는 안 잡히지만 열을 방출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저런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적외선이 레이더에 비해서 불리한 게 뭐냐면 위치나 속도 이런 걸 측정하기가 좀 애매하다. 레이더판은 방향, 속도, 위치 이런 게 다 잡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기술이 지금 많이 극복이 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예.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LSM이 탄도탄 요격하는 실험에 있어서 그게 적외선 탐색기거든요. 저게 탄도탄의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을 구분해서 맞출 수 있다. 이런 게 언론에도 표현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런 IRST가 감지할 수 있는 거리도 어디도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멀다. 예,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 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성숙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레이더와 준하게 쓰인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DIRCM을 이런 적기의 포착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방어용으로 쓴다면은 헬기에서 장착하는 것처럼 이 기체에 여러 군데 장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레이저 광선도 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출력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레이저에.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점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또한 이게 보면 이제 MWR, RWR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기존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자, 저기하고 연동해서 적절한 것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플레어를 터뜨리고, 그거는 적외선 추적에 대응하는 것이고, 열 추적에 대응하는 것이고, 체프는 레이더 추적에 대응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DIRCM은 KF-21용 능동 방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레이저 광선을 이용하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헬기용으로 만든 것을 새로운 기술을 추가해서 고정익 항공기용으로 개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아파치 헬기에 들어있고, 아마 우리 수리용 헬기나 우리 뭐 LAH도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생존 장비들이. 뭐 주로 유럽 독일제 기술을 가져와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미사일 경고나 레이더 경고 같은 거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DIRCM하고 다 연동이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가격적 부담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LAH 같은 데도 다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미사일 경고, 레이더 경고 따로 되어 있죠. 여기다가 DIRCM이 추가된 내려 보시면 돼요. 이 비슷한 위치에다가. 그럼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리고 뒤에 있고, 각도는 밑에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위에도 볼 수 있는 이런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4개 정도는 들어가지 않느냐. 또 앞에 부분은 기존에 IRST가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이건 뭐 상상이죠. 예. 자, 이건 뭐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DIRCM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의 과제의 주요 관점은 저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남이나 또 중국제 PL-15 뭐 이런 유의 미사일들이 날라오는 거, 뭐 다른 미사일에도 다 적용됩니다. 동체에서 열은 다 낼 수밖에 없으니까. 예. 자, 그런 것에 다 대응하는 용이다라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만 대응되는 게 아니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당연히 대응이 돼요. 네. 그것은 열을 추적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지금 헬리콥터용으로 개발된 DIRCM에 있는 것처럼 그냥 자외선을 해도 돼요. 그것은 기존에 아마 방어 시스템이 이미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이저 광선을 겨냥해서 격추만 돼요. 머리에 쏴주면 돼요. 그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에서 조금만 변형을 가하면 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과제는 중거리 미사일 대응으로 되어 있지만 단거리 미사일 대응은 이미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레이저로 능동으로 격추시키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건강불개지신이라는 겁니다. 공대공 전투에서 핵심이 뭡니까? 장거리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쏘고 근접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잖아요. 그 두 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존에 이제 수동적인 방식인 수동 대응 방식인 체프 플레이어는 당연히 따라갈 것이고,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확대해 보면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도 최대 속도가 뭐 마하 4, 5 이 정도 돼요. 네, 단거리 공대공은 뭐 그만큼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뭐 마주보고 온다거나 이래 되면 상대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지대공, 그 정도면 지대공 미사일도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도달하게 돼요. 이건 놀라운 거거든요. 예. 우리 천궁2 이런 게 속도가 뭐 마하 4, 마하 5 이 정도 돼요. 최고 속도가. 자, 그런 것들은 관성으로 날아오는 게 아니고 유효 사거리 내에서는 출력이 살아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적외선 추적 장치를 LSM용으로도 잘 개발해서 쓰고 있잖아요. 잘 개발했잖아요. 쓰고 있지는 않지만 개발 중이니까. 머리하고 꼬리를 가려서 맞히잖아요. 대탄도탄용이거든요. 대탄도탄은 최저 고도에서 예를 들어서 ICBM 같은 경우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LSM이 사실은. 그거가 속도가 최소 마하 5예요. 좀 높은 고도에서 맞추려면 마하 6, 7, 8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뭐 10까지 갈지도 몰라요. 어디서 대기권을 돌파해서 오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최소 마하 5에서 마하 10 사이라고 봐지거든요. 그것을 머리와 꼬리를 갈라서 맞히는 적외선 탐색기 기술이에요. 그만큼 고급이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대공 미사일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도 마하 5 언저리일 거거든요. 최대 속도가. 그러면 그것도 이번 과제에서 언급하는 DIRCM으로 요격이 된다는 거예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보다 마하 1, 2 정도 거의 뭐 근접하거든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보다 조금 빠른 정도라고 봐야 돼요. 이러면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KF-21을 격추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스텔스까지 들어가면. 여기서는 누구도 뭐 연구는 많이 하고 있겠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이것을 실용화시킨 적은 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예, 제가 제 시야가 부족해서 못 봤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한 2, 3년 해오는 과정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예. 자, 그리고 이 지대공 미사일을 같은 방식으로 저게 탐색기에 눈을 멀게 하려고 하면은 제가 봐서는 지대공 미사일에 들어있는 탐색기가 공대공 미사일보다 좀 더 강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언뜻 들거든요. 덩치도 크잖아요. 예.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레이저의 출력, 왜냐하면은 그거를 상대방한테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짧을 거거든요. 자, 맨페이지로 쏠 때는 그 맨페이지 미사일들이 물론 가장 기본은 멀리서 탐색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지대고 맨페이지 같은 경우 휴대용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속도가 마하 1, 2, 뭐 2, 3 요 안쪽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예를 들어서 1초 정도 조사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은 여기는 시간이 그보다 짧아야 돼요. 그리고 멀리서 감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조화가 맞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레이저 출력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나와야 된다. 확실히 하려면은 그런 전자에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 뭐 레이저 부분도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기술 뭐 이제 체계 개발이니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KF-21이 5, 6세대로 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무서운 비행기가 되겠다. 단거리 미사일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중거리 미사일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대공 미사일도 대응해. 그거 나는 스텔스야. 예. 이러면은 이 하나만 가지고도 KF-21의 가치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놀라운 것은 이것들을 이런 기술들을 좀 더 국산화시켜서 개발했다는 부분.
자, 여기서 간접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가 이 KF-21 개발진이 생각하는 우리가 만든 국산 전투기의 수준이라는 게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 이걸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높다. 자, 그런 비행기를 만들면은 거기에 장착하는 무장 같은 것도 당연히 그 수준에 부합하게 한다. 기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기체에 주는 부담, 적으로부터의 피격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무기의 스텔스와 장사정거리와 정확도, 상대방의 제밍에 저항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겠구나. 네. 그 다음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 협업하는 거, 6세대를 의미하는 거죠. 두 가지가 지금 이미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KF-21에 필요한 기술들이 가성비를 고려해서 그든 무인기에도 들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공중 무기 체계 전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우리가 수송기를 개발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제가 KF-21을 건강불개 지신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 이런 말이 과언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